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디플레이션 2부인데요. 외국인들의 자금이 한 달 내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고 이것을 MSCI 리밸런싱을 이유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근데 11월 MSCI 리밸런싱이 끝난 이후에도 외국인 자금이 계속 이탈되고 있어서 자, 이것이 우리나라의 디플레이션 원인은 아니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고 자, 오늘 우리나라의 디플레이션 상황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플레이션은 철저한 경제 문제인데 정치적인 문제와 결부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임기 내에 가장 민감하게 보는 것이 경제 문제이고요. 디플레이션이 왔다고 하면 정치를 잘했네 못했네 하면서 정치권에서 싸우고 난리가 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경제만을 보는 경제 채널이기 때문에 정치는 싹 빼고 경제만 보겠습니다. 우선 기사에서 보여지는 대로 홍남기 경제부 총리가 나서서 내년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설명할 정도로 시장의 디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크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는 실물 경제도 중요하지만 소비 심리 및 투자 심리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 사람들이 디플레이션을 우려하여 지갑을 닫아버리게 되면 경기 침체가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자, 일본이 그랬는데요. 이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지금 조기 진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엄청난 문제가 있길래 이렇게 정부까지 나서고 있는지 하나하나 경제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물가가 연속해서 하락하는 국면을 디플레이션이라고 부르고요. 디플레이션이 장기화된 상황에서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물가가 연속하여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상황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인데요. 자, 우리나라의 물가 변화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 세 가지는 GDP 디플레이터와 물가지수 그리고 근원 물가지수가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에 진입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별하려면 GDP 디플레이터가 연속해서 감소하고 소비자 물가지수와 근원 물가지수가 연속 하락하는 상황인지를 보면 됩니다. 자, 먼저 이름부터 어려운 GDP 디플레이터를 살펴보겠는데요. 그림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GDP 디플레이터 전년 대비 증가율 차트입니다. 그림의 막대 그래프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인데요. 자, 2018년 4분기부터 연속으로 전년 대비 확실히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GDP 디플레이터는 일정 기간에 생산된 재화와 이 서비스의 총합, 이것을 GDP라고 하죠. GDP를 산출할 때 현재 시장 가격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이것을 명목 GDP라고 하고요. 그리고 동일 기간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 이 GDP를 과거 특정한 시기의 가격으로 계산한 이것을 실질 GDP라고 하는데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명목 GDP, 그러니까 현재 가격에서 실질 GDP, 과거 특정한 가격, 이것을 빼면 얼마만큼의 물가가 증가했는지 확인이 가능하죠. 자, 이것을 측정한 지표가 바로 GDP 디플레이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차트를 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자, 차트는 2015년 기준 가격을 100으로 계산해서 현재 GDP 디플레이터가 얼마나 올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GDP 디플레이터가 약 105 정도에 있죠. 이 말은 지난 2015년 대비 대략 현재 물가가 약 5% 증가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전년 대비해서 GDP 디플레이터가 하락을 하고 있다는 말은 전년 대비해서 오히려 물가가 떨어졌다는 말이며 만일 연속해서 하락이 나타날 경우 불황에 진입했다고 말합니다. 자, 현재 4분기 연속으로 전년 대비해서 감소를 하고 있으므로 디플레이션의 진입을 우려할 만한 상황입니다. GDP 디플레이터가 왜 하락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GDP의 구성 중 어느 부분에서 둔화가 발생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GDP는 소비 지출 플러스 투자 지출 플러스 정부 지출 플러스 수출 마이너스 수입으로 계산을 하는데요. 이때 소비 플러스 투자 그리고 정부 지출 세 가지를 내수 항목으로 볼 수 있고요. 수출 마이너스 수입, 순수출이라고 하는 이것을 수출 시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자동차, 음식, 에너지, 운송, 숙박, 기계 장비 및 정부 사업 등이 내수 항목으로 구분이 되겠죠. 먼저 내수 항목을 살펴볼 텐데요. 내수 항목 중에 소비를 알 수 있는 것이 소매 판매 지수입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소매 판매 지수가 2018년 하반기부터 다소 정체되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소매 판매 지수가 추가로 상승하지 못하면 소비자들의 지갑이 닫히면서 GDP가 급격히 둔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매 판매 지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우리나라가 디플레이션에 진입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고요. 자, 다음으로 GDP 구성 항목 중 투자 지출 항목을 보겠습니다.
자, 설비 투자 지수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투자가 증가하고 감소하는지 흐름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그림의 설비 투자 지수를 보면 2018년 대비 확연히 투자가 감소하는 것이 확인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2017년, 2018년 반도체 호황기였죠. 이때 삼성전자 및 하이닉스 등이 설비 투자를 늘렸으나 2018년 말부터 현재까지 반도체 가격이 지속 하락하면서 투자가 감소된 것이 원인입니다. 만약 향후 반도체 가격이 반등해서 상승하지 않거나 삼성 및 하이닉스 등에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투자를 늘리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투자 지출은 계속 둔화하면서 GDP 감소에 일조할 것입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소매 판매 지수 둔화와 함께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둔화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2018년 하반기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보면 급등을 했죠. 그 이후 2019년 올해 내내 2018년 하반기 물가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하락세가 관찰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정체 상태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어서 이 역시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결국 우리나라의 GDP에서 내수 항목 중 소비가 정체된 상황이고 투자 지출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것을 정부 지출 증가로 메꾸면서 내수 경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지출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는 없고요. 자생적으로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야 하기 때문에 GDP에서 내수 부분을 안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자, 어찌되었건 정부 지출 증가로 내수 시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GDP 디플레이터가 전년 대비 연속 하락하고 있으니까요. 수출 시장이 하락했음을 우선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GDP에서 수출 시장 항목을 보겠는데요. 수출에서 수입을 빼면 순수출이고요. 이것을 알 수 있는 경제 지표는 경상수지 항목 중에 상품 수지입니다. 자, 그림의 상품 수지를 보면 2018년 대비 2019년 확실히 순수출이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감소했기 때문이고요.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미국, 중국의 수입이 감소한 것도 원인입니다. 내년 반도체 경기가 개선이 되고 미중 무역 합의가 타결이 되지 못하면 우리나라 수출액이 반등하기 힘듭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수출 금액이고요. 2018년 대비 연속으로 하락하는 것이 확인이 되시죠? 그래서 미중 무역 합의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디플레이션에 진입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경제지표인 GDP 디플레이터를 연속해서 하락시키면서 우리나라가 디플레이션에 진입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보인 원인은 GDP의 내수 항목 중에서 소비 정체와 투자 감소 그리고 해외 수출 감소가 복합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내년에 불황을 탈피할 수 있을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출 개선 여부가 가장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정부가 아무리 지출을 늘려도 수출이 망가지면 디플레이션을 탈피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선 수출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이 환율 요인입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우선 수입 단가가 상승을 하는데요. 1달러를 환전하기 위해서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증가하죠.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자, 그러나 우리나라가 주로 수출하는 반도체를 포함한 중간재의 경우에는 가격 경쟁력보다는 개별 산업의 업황에 따라 수출 물량과 가격이 결정되며 이것이 환율 요인을 뛰어넘습니다. 단순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를 보던 시대가 지났기 때문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2018년 대비 원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우선 수입 단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반도체 수출 실적인데요. 중학교 때 배운 이론대로라면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증가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죠. 자, 그림과 같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 중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은 반도체 단가가 하락하면서 수출액 자체가 감소했습니다. 환율 요인을 먼저 살펴봤을 때 2018년 대비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수입 단가는 상승한 반면 우리나라 반도체 등 주요 수출 품목인 중간재의 수출액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때문에 수출액 마이너스 수입인 순수출이 감소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것은 우리나라 순상품 교역 조건 지수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순상품 교역 지수는 수출 단가를 수입 단가로 나눈 백분율인데요. 분자인 수출 단가는 낮아졌고 분모인 수입 단가는 커졌기 때문에 그림처럼
교역 조건 지수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환율이 그대로이더라도 수입되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수입 단가는 오를 수 있습니다. 그림은 대표적인 수입 상품인 두바이 유가이며 2018년 대비 2019년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에 따라 수입 물가 상승은 환율에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고 원자재 가격 상승의 원인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지표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펴본 대표적인 경제 지표를 근거로 종합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디플레이션에 진입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GDP 디플레이터가 전년 동기 대비 연속 4분기나 감소를 했기 때문에 우려가 나타나고 있고요. 이것을 GDP를 통해서 세밀하게 확인을 할 수 있는데 GDP 중 내수 소비와 투자 감소 요인 외에 수출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찾아봤더니 우선 환율 요인이 크게 작용을 해서 수입 단가가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 단가 상승은 원자재 가격 상승이 아닌 환율 상승 때문에 수입 단가가 크게 상승을 했고요. 자, 우리나라에서 주요 수출하는 중간재는 환율보다는 업황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반도체의 경우 업황 둔화의 영향으로 환율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액이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수출 단가와 수입 단가를 알 수 있는 순상품 교역 조건에서도 나타났듯이 수입 단가는 증가하고 수출 단가가 하락하였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출 감소가 GDP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도 할 수 있겠죠. 자, 앞으로 수출 단가가 상승을 하고 수입 단가가 낮아져야 하는데요. 일단 수출 단가 상승을 위해서는 비중이 높은 반도체의 가격이 우선 반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반도체 가격은 미국, 중국 등의 소비 증가뿐만 아니라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 데이터 센터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대규모로 수입하는 IT 기업들의 설비 투자 증가가 동시에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IT 소비가 개선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서 미중 무역 합의가 타결되었다면 소비에 탄력이 붙었을 상황인데 미국의 잘못된 홍콩 카드로 홍콩 문제가 격화되면서 미중 무역 합의가 불투명해졌죠. 또한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및 서버 투자는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가격 상승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일단 민간 소비가 증가하지 않으면 반도체 가격의 개선은 당분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미중 무역 합의가 절실한 이유입니다. 자, 다음으로 수입 단가가 하락하려면 원달러 환율이 하락해서 원화가 강세가 되어야 하는데요. 그러나 환율 상승의 원인은 미중 무역 분쟁으로 중국 경기 둔화가 예상되고 위안화 환율이 상승하였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수출 의존도가 높고 환율이 유사하게 움직이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미중 무역 합의가 타결되지 않으면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여 원화 강세가 되기 힘듭니다. 역시나 수입 단가에서도 미중 무역 합의가 절실합니다. 자, 결론은 우리나라 GDP 디플레이터가 상승하기 위한 수출 조건에서 미중 무역 합의가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가격 상승 및 글로벌 교역 증가 등 다양한 부분의 회복을 위해서 미중 무역 합의가 내년에 타결되어야만 우리나라 경제가 내년에는 디플레이션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내수에서 중요한 소비 심리 및 투자 심리인데요. 불황을 예상하고 모두가 지갑을 닫고 저축을 늘리게 되면 디플레이션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정부가 아무리 지출을 늘려도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을 벗어나기 힘들고 결국 유동성 함정에 빠진 일본과 같은 상황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교과서적인 말이죠. 저조차도 불황이 우려되어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투자가 망설여지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상황에 다른 분들도 저와 마찬가지 상황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어찌되었든 우리 모두가 각자 가족을 먹여 살려 하는 처지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있는 그대로 알려드려야 각자가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팩트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디플레이션을 우려하여 금융시장에서 MSCI 리밸런싱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자금이 이탈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확인을 해드렸고요. GDP 디플레이터의 관점에서 GDP를 분석하고 현재의 상황과 미래를 전망해 보았습니다. 자, 결론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지는 상황으로 미중 무역 합의가 빠르게 타결되어야 우리 경제가 안 죽습니다. 내년 미국 대선까지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잘못하면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디플레이션을 헤어나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반드시 타결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자,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